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3단원 항상성 유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시간까지는 우리가 신경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그 신경계의 거의 짝꿍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항상성도 앞에 우리 했던 것만큼이나 외울 게 굉장히 많고, 그리고 중요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제 수도 비슷하고요. 난이도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신경계랑 여기 내분비계 항상성 파트는 항상 선생님이 입버릇처럼 얘기하지만 좀 힘들더라도 암기할 거는 꼭 암기를 해서 꽉 잡고 가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 살면서 호르몬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호르몬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항상성 유지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항상성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성이란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체온, 혈당량, 삼투압 등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항상 일정한 성질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요거는 우리 제일 첫 단원 생명과학의 이해 파트에서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배울 때 항상성 유지를 한다라는 걸 배웠었어요.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고 방대하게 배우는 단원인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성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쌤이 얘기했듯이 체온, 그리고 혈당량, 그리고 삼투압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는 일정한 상태로 유지를 해야 돼요. 살아가려면은 요거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몸속에서 매우 여러 가지 작용들이 일어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분비계랑 신경계에 조절이 들어간다라는 게 나와 있죠. 자, 우리 앞에서 바로 배웠던 신경계 조절 들어가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내분비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내분비계가 뭐냐면은 우리 교과서 82페이지 왼쪽에 보면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샘이나 조직을 포함하는 기관계를 내분비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르몬 분비와 관련된 기관계를 내분비계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얘네들이 항상 같이 작용을 하면서 항상성을 유지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을 쌤이 이렇게 가져왔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신경 그리고 호르몬 비교를 해가지고 그려놓은 겁니다. 자, 먼저 신경부터 보자면은 우리 앞에서 했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죠. 흥분이 신경세포체 쪽에서 축삭 말단 쪽으로 이렇게 전도가 됩니다. 축삭돌기 말단이 닿는 곳에 흥분이 전달이 되죠. 그래서 흥분의 전달은 여기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전달 과정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전달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 뉴런이 이렇게 또 전도가 일어나서 반응기에 이렇게 자극이 전달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있는 이 반응기는 근육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명대, 암대가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고 이제 다핵세포처럼 보이는 걸로 봐서 근육이라고 보이는데, 근육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뉴런, 얘가 원심성 뉴런의 대표인 운동 뉴런이겠죠. 그래서 운동 뉴런을 통해서 이렇게 자극이 전달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호르몬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호르몬은 신경이랑 똑같이 뭔가를 어딘가로 전달한다라는 건 똑같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비교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돼요. 뒤에 가서 선생님이랑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간단하게 보면은, 자, 호르몬은 내분비 세포라는 곳에서 나옵니다. 호르몬이 내분비 세포를 통해서 분비가 되는데, 지금 보면 여기 혈관이라고 나와 있죠. 네, 호르몬은 피를 타고 이동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혈관을 통해서 호르몬이 온 몸으로 퍼져나가서 표적세포에 작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표적세포라는 게 있고 혈관을 통해서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되고 있는 게 보이죠. 자, 표적세포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표적세포는 쉽게 생각하면은 호르몬의 표적이 되는 세포를 그냥 표적세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은 타겟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은 자기가 쓰이는 표적세포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그림 가지고 비교하면은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 호르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던 그림, 또 다른 그림을 선생님이 가져왔어요. 자, 호르몬이 분비되는 내분비 세포가 있고, 여기 지금 보라색깔 알갱이, 얘네들이 호르몬이겠네요. 호르몬이 혈관으로 이렇게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은 온몸에 퍼진 혈관을 타고 이동하다가 지에 타겟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표적세포에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죠. 자,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호르몬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호르몬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됩니다. 뭐 기사나 아니면 건강 관련 프로그램, 그리고 뭐 아이돌 노래 가사,
방탄소년단 노래도 호르몬 전쟁이라는 노래가 있죠. 자, 그런 것처럼 호르몬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지 대략은 알고 있을 텐데 정확하게 뭔지를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호르몬은 내분비 샘에서 만들어져서 특정 조직이나 기관의 기능을 조절하는 화학 물질입니다. 자, 몸속에서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화학 물질이에요. 화학 결합이 있으면 그건 그냥 화학 물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얘는 내분비 샘이라는 특별한 곳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내분비 세포 있죠? 얘가 내분비 샘을 구성하는 내분비 세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표적 세포에 작용한다라고 했죠. 특정 타겟이 있다는 거예요. 걔의 기능을 조절하는 화학 물질인 거죠. 자, 그리고 얘는 특이하게 혈액을 따라 이동을 하다가 지 타겟이 나타난다. 그런 표적 세포에 작용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얘는 미량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소량으로도 작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얘는 결핍증이나 과다증이 나타납니다. 자, 호르몬이 많이 부족하게 나오면은 결핍증이 나타나고 호르몬이 너무 심하게 많이 나온다. 그러면 또 과다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미량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적정 수준의 량은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들을 조절하냐, 그냥 쉽게 우리 몸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어딘가에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항상성 유지하고, 그리고 생식을 하는 데에도 쓰일 수가 있고, 그리고 발생을 하는 데도 쓰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체온 유지를 하는 데에도 쓰일 수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이러한 것이라는 거 키워드 기준으로 정리를 해놓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계속 호르몬이 나오는 거,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거를 내분비샘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내분비샘이 들어가는 거를 내분비계라고 했고, 자, 근데 내분비샘이 있다라는 거는 외분비샘도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이 있고, 용어 자체가 한 글자만 다르죠. 한자로 안과 박 이렇게 다르니까 비교해가지고 정리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거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내분비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분비샘은 앞에서 계속 했듯이 얘는 호르몬을 만들어요. 그리고 분비를 하는 기관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따로 분비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그림을 봐도 내분비샘을 이루는 내분비 세포들 사이로 모세혈관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모세혈관이 막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은 거기에다 그냥 지가 만든 호르몬을 그냥 냅다 분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 속에서 만들어진 호르몬들을 혈관으로 이렇게 분비를 해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반면에 외분비샘을 봅시다. 외분비샘은 침샘, 땀샘, 눈물샘 같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분비물들을 분비관을 통해서 몸의 표면이나 소화관으로 분비하는 것들을 외분비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분비샘을 이루고 있는 애들을 외분비세포라고 하겠죠. 그래서 얘는 일단 내분비샘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분비관이 있고 없고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내분비샘은 분비관 없이 바로 그냥 세포에서 냅다 혈관으로 분비하고, 외분비샘은 특정한 분비관이 있어서 여기에 자기가 만든 분비물들을 분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침샘, 땀샘, 눈물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소화계를 배울 때 소화액 있죠, 소화액. 요것도 소화액을 만드는 외분비 세포가 있고 그 분비관을 통해서 소화액이 소화기관으로 이렇게 분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님이 중요한 거 하나 알려주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이자라는 기관 알죠? 이장, 다른 말로 췌장이라고도 합니다. 얘는 굉장히 중요한 장기예요. 선생님도 이자 건강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이자 건강은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알아보고 양배추즙도 사 먹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자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자, 왜? 얘는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분비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얘는 호르몬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얘는 호르몬을 만들 수가 있고 어떤 호르몬이 나오는지는 뒤에서 바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분비샘에서 소화액이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자액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이자액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앞에 소화계를 똑바로 정리를 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따로 과제도 내줬잖아요. 암기를 제대로 했으면 알고 있겠지만 유일하게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소화액 중에서 3대 영양소를 소화할 수 있는 소화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거는 이자액밖에 없어요. 자, 얘는 탄, 단, 지 전부 다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지방을 소화할 수 있는 소화액이
여기밖에 없고요. 자, 지방은 쓸개즙으로 그냥 뭉뚱뭉뚱 떨어뜨려 놓기만 하고 라이페이스라는 지방 소화 요소가 있어야만 되잖아요. 근데 그 라이페이스가 요 이자액 속에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굉장히 중요한 장기죠. 얘가 만약에 고장이 난다 그러면은 항상성 조절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고 특히나 지방이 들어간 음식 먹으면 이제 작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요 이자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생명과학 단원 안에 개념으로도 매우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분비샘과 외분비샘 같이 들어있는 기관이고 내분비샘에서도 중요한 호르몬들이 나오고 외분비샘에서도 3대 영양소를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액이 나온다라고 정리를 해놓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호르몬과 신경을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앞에 신경계의 특징을 배웠기 때문에 각자 정리를 해도 좋겠지만 요거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놓으면 보기도 편하고 암기도 쉽기 때문에 쌤이랑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도 설명했지만 호르몬과 신경은 둘 다 어딘가로 신호를 전달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에 의해서 항상성 조절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차이도 매우 명확하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쌤이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자, 총 4가지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교과서 83페이지 위에 성의 없이 글로 나와있기 때문에 옆에 필기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놓도록 합시다. 자, 신경 전달 속도, 작용 범위, 전달 매체, 지속성 4가지 가지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르몬은 신경 전달 속도가 일단 느려요. 느리고 신경은 빠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쵸, 신경은 정기적인 신호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거죠.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지고 분비가 되고 걔가 피를 타고 온몸을 돌다가 지에 타겟이 있으면은 표적세포다 하고 내려가지고 결합을 하든 아니면은 작용을 하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신경은 그런 거 없고 그냥 고마 다이렉트로 이렇게 딱 꽂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경 전달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비교는 항상 상대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호르몬은 신경 전달 속도가 느리고 절대적으로 신경은 신경 전달 속도가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둘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러하다라는 거 정도는 좀 융통성 있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작용 범위에 대해서 볼게요. 자, 호르몬은 작용 범위가 넓고 신경은 작용 범위가 좁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 오개념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호르몬은 선생님이 타겟이 있다고 했죠. 네, 표적세포가 있습니다. 표적세포에 가가지고 이제 그 표적기관을 조절을 하는데 신경은 여러분 우리 앞에 신경계를 배웠을 때도 그렇고 말초신경이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이제 각 부위에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말초신경은 사람의 온몸에 다 이렇게 길게 뻗어 있죠. 그래서 신경이 호르몬에 비해서 작용 범위가 넓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신경은 말초신경이 온몸으로 다 뻗어 있고 호르몬은 그 표적 기관에만 작용을 하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직접 조절이 되는 범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호르몬은 피를 타고 가다가 그 표적 기관에 작용을 하죠. 근데 신경은 어때요? 자, 뉴런이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마지막 뉴런이 연결되어 있는 딱 이 부위만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표적기관 전체에 이렇게 퍼져가지고 작용을 하는 호르몬보다는 신경이 작용 범위가 좁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전달 매체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아까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듯이 호르몬은 피를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자기 타겟에 작용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전달 매체는 혈액입니다. 자, 반면에 신경은 뉴런이죠. 신경세포를 타고 정기적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지속성 봅시다. 호르몬은 화학 물질이에요. 자,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가 오랫동안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신경은 정기적 신호예요. 그냥 한번 정기적 신호 딱 때리고 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성은 호르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빨리 소멸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정리를 해놓고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암기가 필요한 친구들은 암기를 해놓는 것도 좋아요. 자, 그리고 사람의 내분비샘과 호르몬 부분도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대망의 외울 게 만땅인 부분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보다 선생님이 더 많은 호르몬들 정보를 가져왔어요. 요거 꼭 정리를 해놓고 암기하는데 추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람의 그림이랑 똑같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사람한테 들어있는 내분비샘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사람한테는 내분비샘이 뭐가 있는지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앞에 신경계를 배울 때 간뇌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간뇌. 자, 간뇌는 항상성 유지의 중추였죠.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많은 작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사람의 머리에서부터 치고 내려옵시다.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중간 요 부분이 간뇌였습니다. 그리고 간뇌를 이루는 부분이 시상이 있었죠, 시상. 그리고 그 밑에 시상 하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상 하부 밑에 뇌하수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시상 하부, 그리고 요 밑에 선생님이 그때 하트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 같이 생긴 거, 얘가 뇌하수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시상 하부, 얘도 일단 내분비샘이고요. 요 밑에 있는 뇌하수체도 내분비샘인데, 자, 뇌하수체는 너무나도 많은 호르몬들을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전엽과 후엽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전엽과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달라요. 그래서 얘를 다 따로따로 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내분비샘 위에서부터 시상하부, 그리고 그 밑에 달려있는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 전부 다 내분비샘이고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목 쪽을 봅니다. 목을 보면은 갑상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갑상선 또는 갑상샘이라고도 하는데, 자, 목에 이렇게 약간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갑상샘이라는 내분비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갑상샘에 보면은 요 나비 모양이 이렇게 생겼겠죠. 보면 가운데 이렇게 콩알이 이렇게 끼어 있는 모양이 있어요. 얘가 바로 부갑상샘입니다. 갑상샘과 같이 있는, 자, 얘가 부갑상샘이고요. 얘도 역시 내분비샘이다. 자, 그리고 목에서 좀 더 밑으로 내려오면은 소화기관 중에 하나인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 자, 이자 굉장히 중요한 내분비샘이라고 했죠. 쌤이 항상성 유지를 조절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 2개를 분비하는 내분비샘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자가 있고요. 허리 뒤쪽으로 부신이 있어요. 자, 부신은 어디 있는 거냐면은 지금 얘가 뭡니까? 이 장기가 뭐예요? 완두콩처럼 생긴 거, 허리 양 뒤에 달려있는 거. 얘가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 콩팥이죠, 콩팥. 콩팥 위에 보면은 이렇게 세모나게 뚜껑처럼 달려있는 게 부신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부신도 대표적인 내분비샘이고요. 자, 좀 더 밑으로 내려오면은, 자, 요거는 생식기관에 들어가는 거죠. 남성은 정소, 그리고 여성은 난소. 요 2가지가 또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샘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따로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람한테 존재하는 내분비샘을 위에서부터 훑고 내려와서 정리를 했어요. 자, 근데 요 모든 내분비샘 조절하는 중추, 아까 쌤이 간뇌라고 했죠. 자, 근데 간뇌 중에서도 여기 포함되는 시상하부, 자, 요 놈이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조절 중추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얘는 내분비샘이기도 하지만 항상성 조절의 최고 중추이다 라고 꼭 정리를 해놓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중추라는 거는 뭐 별다를 게 없어요. 그냥 시상하부가 우리 몸에 이제 민감한 변화들을 감지를 하는 거예요. 뭐 체온같이 일정한 걸 유지해야 되는 거, 체온, 뭐 혈당량, 삼투압 이런 것들을 얘가 감지를 하고 신경계 또는 내분비계로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추라고 했고요. 얘 또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특징적인 거니까 따로 정리를 해놓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몸 안에도 이렇게 다양한 내분비샘이 있다라는 거는 그 내분비샘마다 각기 다른 종류의 호르몬을 내보내는 거고 걔네들은 각자 다 다른 작용을 조절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어떤 호르몬들이 나오고 걔가 어떤 생리작용을 조절하는지 하나씩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딱히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오지 않고요. 뇌하수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하수체는 크게 전엽과 후엽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뇌하수체 전엽에서 더 많은 호르몬들이 분비가 됩니다.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생장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생식샘 자극 호르몬,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여포 자극 호르몬, 황체 형성 호르몬 이렇게 분비가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생장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생식샘 자극 호르몬 3가지만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이것도 다 같이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생장 호르몬은 여러분 생장기 때 많이 분비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인간의 생장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이고요. 자, 2번째 갑상샘 자극 호르몬. 갑상샘은 여기 목 부분에 있는 나비 모양의 내분비샘이라고 했죠. 자, 얘를 자극하는 호르몬인 거예요. 자, 갑상샘도 내분비샘이니까 여기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겠죠. 자, 근데 이 호르몬을 분비시키기 위해서 갑상샘을 또 자극시키는 호르몬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갑상샘을 자극해서 갑상샘에서 나오는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걸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3번째 생식샘 자극 호르몬. 자, 얘는
말 그대로 생식샘을 자극해가지고 성호르몬을 분비를 촉진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 2차 성징이 발현될 때인 사춘기 때 얘가 분비가 많이 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부신 거칠 자극 호르몬입니다. 자, 우리 앞에 신경계를 배울 때 뇌나 척수가 두 겹으로 되어 있어서 겉질과 속질이 있다는 거 배웠죠. 자, 이처럼 부신도 겉질과 속질로 구분이 되는데 뇌하수 전엽에서는 부신 겉질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자, 부신 겉질에는 당질 코르티코이드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얘를 또 분비시키기 위해서 촉진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여포 자극 호르몬, 황체 형성 호르몬이 있는데 얘는 생식 파트 관련된 거고 중학교 3학년 때 배우고 온 내용입니다. 자, 여포 자극 호르몬은 FSH라고 하고 황체 형성 호르몬은 LH라고 나온 문제지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면 좋고요. 여성의 생식 주기에서 여포가 발달되는 과정을 촉진하는 게 여포 자극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난자가 배란이 되기 전에 그 여포의 성숙을 촉진시키는 거죠. 그리고 남자한테도 얘가 나오는데 남자 쪽에서는 난자가 없으니까 얘는 정자를 형성하는 걸 유도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황체 형성 호르몬. 얘는 정상적인 난자가 이렇게 성숙을 해가지고 난소에서 나팔관 쪽으로 이렇게 배란이 일어나잖아요. 자, 요 배란을 유도를 하게 되는 게 황체 형성 호르몬이고요. 자, 왜 황체 형성이라고 했냐면, 자, 여포가 이렇게 성숙을 하다가 난자가 딱 탈출을 해서 배란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남은 구멍 부분이 이렇게 황체라는 모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체를 만들게 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황체 형성 호르몬이라고 했고요. 역시 남자는 난소가 없기 때문에 남자한테서 분비되면은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이죠. 그래서 이렇게 뇌하수 전엽에서 굉장히 다양한 호르몬이 나오고 이러한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 정리를 하면 되고요. 후엽으로 가겠습니다. 자, 뇌하수 후엽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왜 이렇게 별로 없다는 소리죠. 근데 전엽에 비해서 얘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나오고 또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자, 항이뇨 호르몬 별표 5개 치세요. 자, 수능에서 안 나올 수가 없는 호르몬이고 매번 3점짜리 어려운 문제로 나오는 호르몬이고 정말 출제자들이 사랑하는 호르몬입니다. 항이뇨 호르몬 반드시 작용 과정 정리를 따로 해야 돼요. 뒤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항이뇨 호르몬은 이름이 여러 개예요. 중요한 애라서 그런지 항이뇨 호르몬이라고도 부르고 ADH라고도 부르고 바소프레신이라고도 부릅니다. 보통 ADH나 항이뇨 호르몬으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자, 얘는 콩팥에서 수분 제흡수를 촉진합니다. 자, 콩팥은 오줌을 만드는 기관이죠. 자, 근데 오줌의 대부분은 물이에요. 그쵸? 그럼 콩팥에 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 몸속에 체내에 물의 양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뇌하수 후엽에서 항이뇨 호르몬이 딱 분비가 돼가지고 콩팥에서 물을 끌어오는 겁니다. 오줌으로 나가려고 거기 들어가 있던 물을 체내로 다시 재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얘 역할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얘는 자궁을 수축을 촉진하는 호르몬입니다. 자, 언제 얘가 많이 나오겠어요? 얘는 출산 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호르몬이고요. 아기를 바깥으로 출산을 시키려면은 자궁 근육이 수축시키면서 짜내듯이 아기를 바깥으로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 호르몬들을 알아봤는데 자, 요 그림 잘 봐놓으세요. 그림. 자, 그림 그냥 보고 넘어가면 안 되고 굳이 교과서에서도 그렇고 선생님이 가져온 자료에서도 그렇고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다. 그러면은 그림 좀 잘 기억해라 이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모의고사에서 보통 요 그림만 이렇게 띡 주고 전엽이랑 후엽 이름 가려놓고 찾으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는 요즘은 거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요걸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림만 보고 어디가 전엽이고 어디가 후엽인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앞에 나와 있는 게 전엽이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요 그림만 봐도 전엽이 지금 후엽을 덮고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앞에 있으니까 전엽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전엽 이렇게 그려놓고 후엽을 이렇게 앞으로 그려가지고 나왔던 문제도 있어요. 자, 요건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림상에서 앞에 나와 있다고 전엽이다 라고 따지면 절대 안 되고요. 요거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요. 자, 항상 뇌하수체 그림에는 요 위에 시상하부 구조를 같이 보통 모식도를 줍니다. 자, 근데 시상하부 보면은 한쪽에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밑에 있는 게 전엽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좀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